미국 공군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F-15EX 전투기 47대 동시 다운. 그들에겐 단 하나의 해답밖에 없었죠. 대한민국. 당연히 첫 번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16번째입니다. 펜타곤은 분노했어요. 미국을 기다리게 해? 10년 전 한국을 꼴찌로 줄 세웠던 미국. 이제는 그들이 한국 부품을 구걸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돈으로도 먼저 못 산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댓글 나눠주신 청담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전달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거절? 감히 한국이 미국을 거절했다고?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 47개국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은 그가 숨을 삼켰습니다. 16번째입니다. 저는 윌리엄 하드먼입니다. 펜타곤 국제방산협력국 부국장으로 25년을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 무기가 필요했고 저는 그걸 팔았죠. 미국의 힘을 믿었고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어느 새벽 그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펜타곤의 경보음이 울렸을 때 저는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F-15EX 전투기 47대 전원 시스템 전면 다운. F-15EX는 보잉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로 한 대당 8천만 달러짜리 괴물이죠. 미 공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 전투기가 47대나 동시에 멈췄다는 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달려갔고 그곳엔 이미 미 공군 참모 총장과 보잉 부사장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관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47대가 한꺼번에 멈출 수가 있지? 기술 담당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시스템입니다. ELAD라고 부르는 대형 전술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럼 다른 걸로 바꾸면 되잖아. 기술 담당관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부품은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그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기술 담당관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한화 시스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보잉 부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한국이라고?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국 최신의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차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당장 한국 측에 연락해. 긴급 물량 확보하라고. 30분 후 담당자가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색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연락했습니다만 차관이 다 컸습니다.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담당자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현재 47개국이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미국은 16번째 순서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그것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정말 말이 돼? 보잉 부사장은 물컵을 짚다가 그만 물을 쏟고 말았지만 아무도 그걸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관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6번째?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계약 순서대로 납품하고 있다고 하며 평균 납기가 45일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스트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차관이 손짓하자 담당자가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싱가포르, 터키, 인도네시아, UAE, 이집트, 태국, 그리스, 루마니아, 브라질.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그만. 충분히 들었어. 보잉 부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보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먼저 계약했다고? 공군 참모 총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종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전력에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47대가 동시에요.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만약 적이 지금 당장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국 부품이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란 겁니까? 회의실이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CNN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스는?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한국 부품 하나 못 받아서 전투기를 못 띄운다? 이게 기사화되는 순간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언론 통제 즉시 강화하도록. 당장 실행해. 보잉 부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45일이면 우리 생산 라인이 하루에 870억 원씩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기술 담당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이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하나 시스템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니요. 차관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은 안 되나?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실전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 시스템은 0.001%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평균 2.3% 수준이고요. 차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보잉 부사장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3년이면 우리 계약이 전부 날아갑니다. 47개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5년간 무기를 팔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언제나 고객을 상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게요.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직접 가야겠어. 협상에서 순서를 당겨야 해.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하드먼, 자네가 가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게 얼마나 다른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파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사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구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작은 시장 정도였습니다. 우리 무기를 사주는 여러 고객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기술이요? 그들이 무슨 기술을 만들겠어요. 저는 10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 협력을 간절히 요청했고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밀이니까요.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절박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던 그 눈빛을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거절이 10년 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25년간 저는 이 도시에서 세계를 상대했고 미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저녁 7시쯤 되겠죠. 그들은 아마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47개국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미국을 16번째로 기다리게 하면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체 뭘 만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고 머릿속에선 한 단어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10년 전 제가 문을 닫았던 그 나라가 이제 벽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벽 앞에 서서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12시간 후 출발합니다. 저는 F-15EX 사양서와 계약서, 긴급발주 요청서를 챙겼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구걸이었으니까요.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에 줄을 서는 이 순간의 증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에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서류 가방을 열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있는 그 파일에는 2015년 11월 한국기술협력 회의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천천히 펼쳤고 순간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15년 11월, 그날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에 한국 대표단 5명이 앉아 있었죠. 정부 관계자 2명과 하나 엔지니어 3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기술협력 요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에 대한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시스템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전장비 통합 기술까지 협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레이더의 디스플레이, 거기에 항전장비까지라니요. 한국이 그런 고도의 기술들을 다루겠다는 건가요? 기술을 만질 숙련자도 없는데 기술을 달라 하니 어이가 없었죠.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좀 많네요. 저는 그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KF-X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죠.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보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겐 핵심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준비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기술 이전 요청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대형 조종석 디스플레이, 미션 컴퓨터 통합 시스템. 전부 미국의 핵심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우리의 자산이었죠.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술들은 전부 기밀 사항이거든요. 한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개발 형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개발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때 제 동료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는 마치 농담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100년이 걸려도 만들기 힘듭니다. 우리 미국도 50년이 걸렸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요했어요. 마치 이 기술에 구군이라도 걸린 듯 절박했죠. 한 엔지니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이라도 가능할까요? 디스플레이 기술만이라도요. 저는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안 규정상 어떤 형태로든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컨설팅 형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절박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짐하는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갔을 때 제 동료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년이라고 한 건 좀 심했나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도 50년 걸렸는데 그들이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든 걸 잘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술은 우리가 주는 거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졌거든요. 기술이란 건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내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허락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파일을 덮고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개발 보고서였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정확히 10년간의 기록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고 시작 날짜가 2015년 12월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거절한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죠.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실패, 5차 시도 실패, 10차 시도 실패. 실패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차, 30차, 40차를 지나 결국 47차까지 47번이나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냉정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인력 총 280명, 투입 시간 480만 시간, 작성 코드 80만 줄. 80만 줄의 코드를 직접 작성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쓰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면서 밤을 새웠을 그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성능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미국 제품과 비교한 데이터였죠. 탐지거리는 플러스 40%, 무게는 마이너스 30%, 가격은 절반 수준. 저는 그 숫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가 100년 걸려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기술을 단 10년 만에 완성한 겁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렸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잠시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10년 전 그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말하며 그들을 비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지금 이 재앙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넘기자 디스플레이 개발 과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역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2023년에 드디어 성공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불량률 0.001%,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2025년 47개국이 계약했고 미국은 그 뒤를 따라 줄을 서게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기술 유출도 아니었죠. 스스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고 기내 화면의 지도를 보니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까지 아직 6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했던 그 눈빛,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그 표정이요. 저는 그때 그걸 봤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탄이었다는 거요. 우리의 거절이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는 거요. 기술은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만드는 것이었고 막으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벽을 뚫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오만한 웃음이 오늘의 굴욕으로 돌아온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효율적이었죠. 입국장을 나서자 한화시스템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드먼 부국장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시스템 김민수 과장입니다. 용인까지 모시겠습니다. 차는 검은색 제네시스였고 저는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빌딩들, 그리고 새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용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공장은 용인에 있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스마트 팩토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생산 라인은 현재 3개가 가동 중입니다. 10만 제곱미터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죠. 차는 용인 톨게이트를 지났고 주변은 점점 한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거대한 회색 건물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김 과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거대한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추자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 저는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로비가 나타났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복도 끝에는 생산동일이라고 적힌 커다란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김 과장이 카드를 대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공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업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대의 로봇 팔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로봇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무인 자동화 라인입니다. 공정의 98%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부품들이 쉼없이 흘러갔고 로봇팔이 그것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집어 올렸습니다. 0.1초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로 말이죠. 그리고는 틈새 하나 없이 정밀하게 조립해 나갔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87대입니다. 김 과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87대요? 하루에요? 보잉의 생산 라인이 하루에 50대 정도를 생산하는 걸 생각하면 이곳은 거의 6배 가까운 생산량을 자랑하는 겁니다. 작업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관리실에 있습니다. 김 과장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유리로 된 작은 방이 보였고 그 안에서 엔지니어 서너 명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전부입니까? 네, 이 라인은 4명의 엔지니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87대의 생산량을 단 4명이 관리한다고요? 보잉은 한 라인에 50명이 넘는 작업자가 필요한데 말이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계가 하면 불량률이 높지 않습니까?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의 데이터로는 0.001%입니다. 화면에는 명확한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생산량 28,700대, 불량 3대. 정확히 0.001%였습니다.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보잉의 평균 불량률이 2%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곳은 무려 2000배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불량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잘 코딩된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한국 기술입니다.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실수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로봇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365일 정확하게 일합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저쪽 검사 구역도 보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들어서자 역시나 로봇들만 가득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사하는 로봇들이었죠. 스캐너가 표면을 0.01mm 단위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당 47초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잉에서는 대당 15분이 걸리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47초 만에 끝난다고요. 거의 20배 가까이 빠른 속도였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산량, 불량률, 가동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평균 납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45일입니다. 김 과장의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보잉은 평균 150일이 걸리는데 여기는 45일이라고요. 3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미국 공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율은 약 3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고 불량률은 2000배 정도 낮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산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릴을 쥐고 손으로 조립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컴퓨터가 판단하고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우리를 한참이나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구축하셨습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 걸렸습니다. 단 5년 만에 이런 공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로봇 프로그래밍도 전부 직접 해야 했고, 실패도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예술 같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니요. 다음 라인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생산동 2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더 컸고 로봇의 수도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AESA 레이더를 생산합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AESA 레이더요. 10년 전 우리가 거절했던 바로 그 기술이 지금 이곳에서 로봇의 손으로 자동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287대씩 말이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나라였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임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가죠. 회의실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한화시스템의 기술이사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부국장님, 실제 테스트 현장을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지하 1층에 있는 품질 시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실험실이 보였고 각 실험실마다 진동 시험실, 온도 시험실, 염수 분무 시험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이사가 첫 번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진동 시험실입니다. 전투기가 실제 비행할 때 받는 진동을 재현하는 곳이죠. 방 안에는 커다란 금속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디스플레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지금부터 15지 진동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15지요? 그건 미공군 기준보다 3배 높은 수준 아닙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준치의 300%로 테스트합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지만 점점 강도가 높아졌죠. 테이블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를 주시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했죠. 30분이 지나서야 기계가 멈췄습니다. 연구원이 디스플레이를 점검했고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지 진동을 30분간 견뎌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은 온도 시험실입니다. 우리는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챔버가 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극한 온도 환경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변화를 줍니다. 영하 55도요? 그건 시베리아 한겨울보다 추운 온도였고 영상 85도는 사막의 한낮보다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연구원이 챔버 문을 닫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모니터에 온도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25도에서 시작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0도, 영하 10도, 영하 30도, 그리고 마침내 영하 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0분간 그 온도를 유지한 후 이번에는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50도, 70도, 그리고 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챔버 안의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어떤 오류도 보이지 않았죠. 이 과정이 5번 반복됐습니다. 극저온과 극고온을 오가는 과정을 5번이나 견뎌낸 겁니다.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연구원의 보고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의미였죠. 마지막으로 염수 분무 시험실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챔버가 있었습니다.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바다 위를 비행하는 전투기는 염분에 노출됩니다. 그 환경을 재현하는 겁니다. 챔버 안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자 노즐에서 소금물이 분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소금물 입자들이 디스플레이 표면을 덮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4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48시간이요. 이틀 동안 계속 소금물을 뿌린다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통해 챔버 안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디스플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중간에 확인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술이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테스트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기준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미국 기준에 맞추면 그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가야 했죠.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준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가혹한 테스트를 하는지를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47번 실패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했죠. 포기하면 영원히 따라가는 나라로 남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48번째, 49번째, 결국 성공할 때까지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48시간 테스트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챔버를 열고 디스플레이를 꺼냈습니다. 소금기가 가득했지만 닦아내자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테스트 통과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더 높은 기준을 향한 집념,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대단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기술이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건 의지였고 장비보다 강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테스트 현장을 둘러본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한화시스템 본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화시스템의 임원 3명과 기술이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 1명이 앉아 있었고, 제 옆에는 미 국방부에서 급파된 차관이 자리했습니다. 차관은 워싱턴에서 12시간을 날아와 전날 밤늦게 도착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통역사가 양측 사이에 앉았고,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미국 측에서는 이번 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총 540대의 ELAD, 디스플레이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F-15EX 전투기 47대 복구와 추가 생산 물량을 위해서죠. 제 옆에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가격은 대당 100만 달러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가보다 40% 높은 금액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540대에 대당 100만 달러면 총 5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7천억 원이 넘는 큰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 측 구매 담당 상무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 물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격도 더 제시했는데요. 구매 담당 상무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47개국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생산 일정이 이미 2년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호주,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몇 번째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6번째입니다. 그 말에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6번째라고요? 미국은 한국의 가장 우선 동맹국 아닙니까?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한화 측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순서대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국가가 우선입니다. 차관이 주먹을 꽉 쥐었죠. 한화 대표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차관이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차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한화 측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과거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계약 순서를 지키는 게 신뢰의 기본입니다. 차관이 자리에 다시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납기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생산 라인이 매일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평균 납기 45일입니다. 이미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담당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일부 물량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습니까? 50대만이라도요. 죄송합니다. 부분 납품은 품질 관리상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안이 거절당했습니다. 차관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기술팀 준비시켰어. 지금 그들 시스템 들어가 보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펜타곤 사이버팀이 대기 중이야. 생산 일정 데이터 확인하려고. 그 순간 한화 측 기술이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있었네요. 방금 저희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일정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했답니다. IP 주소 추적해보니 워싱턴 DC에서 접속했더군요. 기술이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차단하는데 3초 걸렸고 역추적까지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펜타곤식 테스트, 참 흥미롭네요. 부품이 부품인지라 이런 테스트를 종종 받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그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한화 대표이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차관님. 저희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존중과 특혜는 다릅니다. 모든 국가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관이 재차 물었죠. 그럼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 순서대로라면 약 6개월 후입니다. 6개월이요. 그 말에 차관은 그냥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약했습니까? 구매 담당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2년 전부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기술을 보고, 믿고, 계약하셨죠. 반면 미국은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고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줄을 서다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에 무릎을 꿇은 날이었습니다. 기술이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선 협상이 결렬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책상 위에는 한화 시스템에서 받은 자료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발 일지 2015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담담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차 시도 실패. 레이더 신호 왜곡 발생. 원인 분석 중.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차 시도 실패. 냉각 시스템 과열 및 폭파. 설계 재검토 필요. 12차 시도 실패.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스템 다운. 코드 전면 수정. 23차 시도 실패.
진동 테스트 중 균열 발견. 소재 변경 검토. 실패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매 실패 뒤에는 반드시 다음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24차 시도 준비 시작. 이틀 후 수정된 설계로 25차 시도 진행.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7번 실패했지만 48번째 시도를 준비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니 280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쏟아부은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왜 이들이 이런 기술과 힘을 갖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저는 조선 산업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영국에 조선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거절했죠. 너희는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고 말하면서요. 마치 미국이 예전에 한국을 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0년 전 제가 한국 대표단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수없이 실패했지만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영국이 거절한 지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70%를 장악하고 있죠. 저는 반도체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후발주자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죠. 불가능하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이 있는데 한국이 덤빈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조금씩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방산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의존했고 핵심 기술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K9 자주포는 세계 10개국에 수출됐고 KF-21 전투기는 개발에 성공했으며 천국 미사일은 중동 국가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뒤에서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불가능하다, 100년 걸린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석권을 했죠. 조선도, 반도체도, 방산도, 그리고 이번 항공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개발 일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성공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48차 시도. 2023년 8월 15일. 모든 테스트 통과. 드디어 성공.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로 만들어진 거였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다시 일어서는 근성, 끝까지 해내는 집념. 그것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간 증명해온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기술의 변방에서도 그들은 늘 다시 일어섰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막혀도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낸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 거절했던 그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됐습니다. 기술이 없다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찾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으며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말했던 저를요. 오만했습니다. 기술은 우리만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허락해야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버텨서 얻는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 도달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조선으로, 반도체로, 방산으로, 그리고 이번 항공전자로요. 저는 개발 일지를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요. 하지만 이번 여행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웠으니까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기술보다 강한 건 의지이고 장비보다 강한 건 정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요. 포기 대신 다시 시작하고 불가능 대신 실험하고 눈물 대신 결과로 말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한화 시스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발표인지 몰랐지만 마지막 일정이라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화 시스템 본사 대회의실로 향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3개의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보잉의 회사 깃발이었죠. 보잉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미 공군 조달 담당 장군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화 측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화 대표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한화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화면에 프로젝트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차세대 전투기 디스플레이 공동개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동개발이라고요? 보잉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보잉은 지난 6개월간 한화 시스템과 협의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죠. 한화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보잉이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요? 미 공군 장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협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화 대표이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총 12억 달러 규모의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까지 3개국이 참여합니다.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통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그 기술을 공유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와 있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던 겁니다. 한국을 놓칠 수 없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안 겁니다.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한화 대표이사가 먼저 서명했고 보잉 최고 기술 책임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공군 장군이 서명하자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장 안 되니 이렇게 해서라도 미래를 잡는 거구나. 그것도 미국이 말이죠. 10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그 회의실 말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절박하게 협력을 요청했고 저는 웃으며 거절했죠.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10년 만에 해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의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잉 최고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가진 자가 주고 받는 자가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화 시스템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죠.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미 공군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정밀함과 속도입니다. 불량률 0.001%, 납기 45일.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화 대표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7번 실패했지만 48번째 도전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화 대표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함께 더 큰 걸 만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간 무기를 팔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같은 높이에 서 있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막혀도 길을 찾고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명식 기념품을 꺼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로고가 새겨진 작은 메달이었습니다. 피닉스, 불사조를 의미하는 단어였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새,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설의 새. 한국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상징은 없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조선도, 반도체도, 자동차도, 그리고 이제 항공전자까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달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함을 깨뜨린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상징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고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기술은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힘은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짜 강함은 남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47번의 실패를 통해 그리고 마침내 이룬 성공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자들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대를 먼저 보여준 나라였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전 미국은 한국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는 비웃음과 함께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7번 실패하고 48번째 도전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후 미국이 한국에 줄을 섰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16번째 순서를 기다렸고 결국 동등한 파트너가 되길 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막히면 뚫었고 거절당하면 우리가 만들어냈죠. 기술은 막을 수 없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뿐이죠. 한국의 저력을,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